파산과 재파산 급증,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하는 동안 채무자는 나체로 거리를 행진해야 했다. 19세기 영국은 채무자를 전용 감옥에 가두었다. 채무자를 수감하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형벌인데 살인 역시도 허용되었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들이 말 그대로 채무자의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낼 수도 있었다. 식민지 아메리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손바닥에 도둑을 의미하는 T자 낙인을 찍어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거래를 하지 않게 만들었다. 오늘날 파산은 여전히 수치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개인 금융관리 도구에 더 가까워졌다. 과거 25년 동안 미국에서 개인 파산 신청은 거의 450%나 증가했다. 순수한 수치 자료만 볼 때 파산의 증거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 1985년 미국에서는 35만 명 이하의 사람들이 파산 절차를 신청했다. 2005년에는 신청 건수가 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 미국에서는 전체 대학 졸업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다. 게다가 이 시기에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개인 파산 신청 건수와 기업 파산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파산했다가 또 파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재편성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종류의 파업이 아니다. 개인 파산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신용카드 청구서와 주택융자금, 진료비 등이 우리의 수입을 초과해서 법원의 개입이 없이는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붕괴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파산이 삶의 한 방식으로 정착됐다. 테네시와 인디애나, 오하이오에서는 1000명당 10명 이상이 파산 신청을 한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파산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인 가정에 따르면 그들은 실패자이다. 그들은 낭비벽이 심한 사람으로 60인치 TV와 스포츠카를 구입한 뒤에 비로소 자신들이 주택융자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에서 파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소비에 대해 충분히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워런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신화이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 말이다. 전형적인 파산 신청자는 백인의 중산층 가장으로 자식은 물론 정규직 직장도 갖고 있다. 파산 신청자의 거의 절반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보다 약간 더 높은 교육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개인 생활에서 재앙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를테면 실직이나 이혼, 심각한 질병 등이 그것이다. 파산 신청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은 장년층 집단으로 그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의료 부분에서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의 바로 뒤에 20대 연령의 집단이 자리 잡았는데 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진 빚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파산은 미국 중산층 계급의 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일까? 최근 개인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가장 많이 제시되는 이유는 외상거래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전체 가정의 51%만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현재는 그 비율이 90%나 된다. 게다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상태가 우수해야 한다는 조건조차 유명무실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파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에 따른 수치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로운 법안에 의해 파산 신청이 점점 더 쉬워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찾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파산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의 정당화는 사실이라기보다 추측에 더 가깝다.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파산에 대한 수치감이 아직도 존재하며 유효하다고 산출했다. 그리고 파산 신청자들 중 4분의 3이 파산을 통해 기가 죽게 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워런 교수에 따르면 실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중산층으로 지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 중산층에서 좋은 공립학교는 자신이 속한 학군 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됐다. 주택 확보를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주택 금융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여기에다 의료보험료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률조차 추월해버린 대학 학비까지 추가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중산층이 된다. 가구 소득은 상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출 가능 소득은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들이 아무런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 엄마도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시 여성이 나서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도 없다. 이런 가정은 이미 허용 가능한 가장 열악한 교육부에서 가장 값싼 주택에 만족해야 할 정도로 쪼들리고 있다. 오늘날의 중산층에서는 재무 상태가 너무나 팽팽하게 신장되어 어떤 가정의 실직이나 이혼, 질병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가정의 재정은 그 즉시 끊어지고 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증가하는 파산 중 일부는 낙관적인 소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질병에 걸리면 그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때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천문학적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지 않아도 되었다. 대학이 그저 선택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때
거의 누구도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실 품위 있는 파산의 선택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건전한 기초 중 하나로 간주된다. 미국은 개인 부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은 파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파산을 통해 더 많은 위험과 기업가 정신을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실패는 시도의 소산이자 리스크 테이킹의 결과이다. 만약 우리가 달에 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의 참사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는 파산한 이스턴 에어라인의 최고 경영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듯이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기독교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파산이 사회의 전반적 추이를 반영한다 해도 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미국이 금융적 파탄을 향해 뛰어들 경우 심각한 관심의 집중을 초래한다. 거시적 규모로 볼 때 그것은 우리 교육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자녀를 보낼 만한 학교가 있는 교육구가 너무나 적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고 바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다. 만약 개인 파산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2025년에는 거의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기회균 등을 초석으로 삼아 건설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파산 계층은 오히려 증가했다.